아버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저희 손주 대학 보낸 것도, 제 딸 치료비 2천만 원도 급식소에 모인 수십 명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신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 그런데 1년 만에 알게 된 이 진실은 대체 뭡니까?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말이야, 착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란다.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백구가 뒷마당을 미친 듯이 파헤치는 소리에 잠에서 깬 그날 아침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89세의 나이로 갑작스런 뇌출중으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저는 아버지 방을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용기냐고 웃으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방문을 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평생 회사 격리로 일하시며 검소하게 사신 아버지. 자식들에게도 늘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며 냉정하게 대하셨던 분. 저는 40대 초반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버지께 손을 벌렸고 그때 빌린 돈을 정년퇴직 전까지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한 지 3년, 이제 저도 노인입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흘러가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가끔 안부 전화나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 곁에는 늘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8살 된 진돗개 믹스로 아버지가 6년 전 어디선가 데려오신 녀석입니다. 흰색 바탕에 갈색 반점이 있고 한쪽 귀가 약간 처진 게 특징인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백구를 무척 아끼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백구와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백구는 뒷마당 한 자리를 집요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풀을 뽑으려 가도 텃밭을 가꾸려 해도 백구는 그 자리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는 건 아니었지만 슬픈 눈빛으로 제 앞을 막아서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뒷마당에서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려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백구가 그 자리를 1년간 지켜온 바로 그 자리를 미친 듯이 파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흙을 파내고 주둥이로 땅을 헤집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백구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백구야,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말리려 하자 백구는 잠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해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백구가 뭔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작은 물체였습니다. 백구는 그걸 물고 제 발치에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그러나 묘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걸이. 은빛이 아니라 구리빛에 가까운 손때가 많이 탄 듯한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면이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조각을 녹여서 만든 것처럼 미세한 요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뭔가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이었습니다. 3년간 아버지를 모셨던 요양보호사 김순자 아주머니의 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딸 김지은 씨는 아버지와 무척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지은 씨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백구도 지은 씨를 무척 따랐습니다. 주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지은 씨였을 정도로 지은 씨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유언장에 지은 씨 명의로 얼마간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극구 사양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언이라 어쩔 수 없이 받으셨고 그 돈으로 딸의 장례를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지은 씨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걸이가 아니었을까? 그럼 이걸 왜 백구가 여기에 묻어뒀던 거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이사 좀 도와줘요. 담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의 새 식구가 이사를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백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담장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잠시 후 담장 너머로 젊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중인 듯 땀을 흘리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백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담장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담장 너머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반가움, 그리움,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인 짖음이었습니다. 어머, 강아지 귀엽네요. 옆집 여자가 담장 너머로 백구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더 심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니, 잠깐. 백구가 저렇게 낯선 사람에게 반응한 적이 있었던가? 아버지와 지은 씨를 제외하면 백구는 누구에게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이서연입니다. 여자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박민수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묘한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뒷마당 쪽 창문 앞에 앉아 밤새 옆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목걸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목걸이와 옆집 여자, 그리고 백구.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68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게 있다면 이 세상에 완벽한 우연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지금 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뒷마당으로 나가 담장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꼬리를 살짝 흔들며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구가 저렇게까지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었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백구는 현관문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백구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뒷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여느 때처럼 담장 앞에 앉아 있었고 옆집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급식소 봉사 다녀올게요. 옆집 여자 서연 씨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렸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남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급식소 봉사?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뒷마당을 가로질러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치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뭔데? 백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애타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백구를 따라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이틀 전 목걸이를 파냈던 그 자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킁킁 맞더니 다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설마.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백구는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니? 백구가 짧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가 집을 나서는 모양이었습니다.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제 손에서 목걸이를 낚아채듯 입에 물더니 담장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야, 백구야. 저는 황급히 백구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68세의 다리로는 8살짜리 개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담장 밑 작은 틈새를 비집고 옆집 마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려던 서연 씨 앞에 목걸이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서연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헐레벌떡 옆집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담장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백구가 서연 씨 발치에 목걸이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이걸 받아달라는 듯이 서연 씨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옆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키우는 개가 실례를 했네요. 대문이 열리고 서연 씨가 목걸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왜 이걸? 서연 씨가 목걸이를 저에게 건네려 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서연 씨와 저 사이를 막아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저에게 위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걸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당황했습니다. 백구가 저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연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특별한 건가요? 서연 씨가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에게 선물한 물건인데 그분도 세상을 떠나셔서 말을 흐리는 제게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유품이네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나도 모르겠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거기서 뭐하니? 누나 민주였습니다. 70세의 누나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을 고집하며 날카로운 인상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누나. 백구가 좀 말썽을 부려서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보네. 실례했어요. 누나가 서연 씨에게 건조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 씨가 들고 있는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누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니? 아, 이게 백구가 물고 와서 제가 설명하려는데 누나가 목걸이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그 요양보호사 딸한테 준 거 아니야? 누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어? 분명히 그 애가 가져갔을 텐데.
누나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서연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니, 잠깐만요. 누나가 서연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 서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럼 왜 우리 집 개가 당신한테 이걸 갖다 준 거죠? 누나의 어조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이분은 아무 상관도 없어. 백구가 그냥, 세상에 그냥은 없어. 누나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요양보호사 딸한테 유산까지 남겼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귀한 유품까지 줬다고? 뭔가 더 숨긴 게 있는 거 아니야? 또 시작이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누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남한테 유산을 주느냐?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라며 요양보호사 모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누나, 이건 아버지 뜻이었어. 그만하자. 뜻? 아버지는 평생 우리한테 냉정했잖아. 우리가 도움 청했을 때는 외면하시면서 남한테는 왜 그렇게 후하셨는지 모르겠어. 누나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목걸이는 드릴게요. 서연 씨가 목걸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또 짖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를 향해 애타는 듯이 지저댔습니다. 이 녀석은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가 제 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서연 씨에게 거듭 사과하고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따라 들어오며 다그쳤습니다. 민수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요양보호사 딸이 가졌던 건데 왜 우리 집 마당에 묻혀 있었던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집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어. 혹시 아버지 유산을 더 빼돌린 게 있을지도 몰라. 누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왜? 너는 안 궁금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없었잖아. 그런데 남한테 유산을 주고 이런 물건까지 주고 우리는 뭐야?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누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김지은 씨에게 유산을 남기셨을까?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였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목걸이. 왜 백구는 이걸 1년간 지켜왔다가 갑자기 옆집 여자에게 준 걸까?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저는 직감했습니다. 누나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백구가 제 옆에 앉아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누나가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를 괴롭힐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든 간에 왜곡될 것이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목걸이의 출처를, 아버지가 왜 이걸 지은 씨에게 주셨는지를, 그리고 백구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를 밝혀내야겠다고. 68세,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제게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묘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의 비밀을 밝혀내지 않으면 누나의 의심은 계속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영영 묻힐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년 만에 요양보호사 김순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간 아버지를 돌봐주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 아주머니, 저 박민수입니다. 박영철 아버지 아들이요. 아, 민수 씨. 어쩐 일이세요? 죄송한데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지금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 중인데 4시쯤 끝나니까 그때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2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구리빛이 도는 은색, 표면의 미세한 요철, 그리고 뒷면에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 각인이 있어. 저는 돋보기를 가져와 목걸이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희미한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감사, 선행, 1997. 단어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물건을 녹여 만들면서 각각의 각인이 섞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궁금증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금은방에 들러 이 목걸이가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지 확인해야겠다고. 동네 금은방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는 박 사장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박 사장이 돋보기를 낀 채 반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목걸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박 사장이 돋보기를 통해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이거 참 특이하네요. 뭐가 특이한가요? 이게 하나의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금속을 녹여서 다시 만든 거예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봐요, 여기 이 부분. 순도가 달라요. 이쪽은 구리 함량이 높고 저쪽은 은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표면의 이 자국들, 이건 원래 다른 형태였던 물건들의 흔적이에요. 박 사장이 목걸이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메달이나 트로피 같은 걸 녹여서 만든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들죠. 메달이요? 네. 여기 뒷면 봐요. 희미하게 글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 메달에 새겨진 문구였을 거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나 녹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5-6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만한 크기 만들려면요. 5-6개의 메달. 아버지는 대체 무슨 메달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을까? 평생 회사 격리로 일하신 평범한 분이 무슨 메달을? 혹시 감정서 같은 거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금은방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개의 메달을 녹여 목걸이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김지은 씨에게 주셨다는 것. 왜? 시계를 보니 3시 40분이었습니다. 급식소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버스를 타고 20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사랑의 급식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에서 순자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민수 씨, 오셨어요. 잠깐만요.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저는 급식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공간. 벽에는 나눔은 사랑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오늘 급식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124명.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자, 앉으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벗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62세의 나이지만 거친 손과 깊은 주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 집 백구가 뒷마당에 묻어둔 걸 파냈어요. 혹시 이게 지은 씨 건가요? 순자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요. 지은이가 아버님께서 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왜 이걸 지은 씨에게? 순자 아주머니가 한참을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가 아버님을 무척 따랐어요. 병원 치료받느라 힘들 때도 아버님 댁에 와서 간병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님도 지은이를 손녀처럼 아끼셨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지은이를 부르시더니 이 목걸이를 주시면서 그러셨대요. 이건 할아버지가 평생 받은 것들을 모아 만든 거란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언젠가 이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때 꼭 지켜달라고. 의미요? 네. 근데 지은이도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버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설명 안 하셨거든요. 순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이가 세상 떠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지은이가 백구를 불러서 이 목걸이를 백구 목에 걸어주더니 착한 사람한테만 줘라고 속삭였대요. 그 후로 백구가 이걸 지켰나 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만 줘. 그래서 백구가 옆집 서연 씨에게 준 거였구나. 그런데 민수 씨, 왜 갑자기 이걸 찾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 누나가 아버지 유산 문제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걸 지은 씨에게 주셨는지, 이 목걸이가 대체 뭔지. 순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은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저희 지은이 치료비 때문에 제가 밤낮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2천만 원을 보냈다고. 그게 누군지 끝까지 몰랐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게 아버님이셨을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그 시기가 딱 제가 아버님 댁에서 일 시작한 때랑 맞거든요.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유산도 그래요. 변호사가 전화 왔을 때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언장에 지은이의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구나. 말없이 도우시고 말없이 배려하시고. 아주머니, 혹시 아버지가 무슨 메달 같은 거 받으신 거 아세요? 메달이요? 글쎄요. 아버님은 늘 검소하게 사셨는데 메달을 받으실 일이 있었을까요? 순자 아주머니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도로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 씨, 일어서려는 저를 순자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누가 뭐래도 제 마음속에 아버님은 은인이세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습니다. 메달을 녹여 만든 목걸이, 익명의 2천만 원 후원,
말없이 도우신 아버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백구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게 묻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백구야. 내가 왜 그 여자한테 목걸이를 준 건지.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 1년간 열지 못했던 그 방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꼭 들어가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진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어딘가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는데 제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만 멀어지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오늘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자.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새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백구가 제 발치에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산책하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산책이나 갔다 오자. 저는 백구 목줄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걷는데 백구가 자꾸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평소 산책 코스가 아닌 낯선 방향이었습니다. 백구야, 거긴 아닌데. 하지만 백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는 백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 어제 순자 아주머니를 만났던 그 급식소였습니다. 백구가 급식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주머니를 만나러 온 건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급식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 이서연 씨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연 씨가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것도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저는 급식소 입구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백구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급식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가족들. 서연 씨와 순자 아주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식사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국물 많이 드세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한 할아버지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34의 젊은 여자가 화려한 곳에서 일할 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와 순자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일이 제 삶에 의미를 줬으니까요. 그래도 서연 씨 같은 젊은 분이 매일 이렇게 와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주머니, 저도 예전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대기업 임원이었죠. 순자 아주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이요? 그럼 왜? 회사에서 잘못된 일을 봤어요. 비리였죠? 그걸 폭로했다가 해고됐어요. 명예도, 돈도,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한동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바른 말 했다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원망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급식소 앞을 지나가다가 봉사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요? 그분들 표정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돈도 안 받고 명예도 없는데 그냥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만으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게 이거구나.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도 찬성하셨어요? 처음엔 걱정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나서 제 표정이 달라진 걸 봤나 봐요. 이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요.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감사하죠. 그리고 아주머니도 감사해요. 아주머니 보면서 많이 배워요.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하시잖아요.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요, 제 딸이 세상 떠나고 나서 삶의 이유를 잃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누군가를 돕다 보니 제 딸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딸이 못다한 선행을 제가 대신하는 것 같달까요? 따님도 착한 분이셨나 봐요. 네. 아프면서도 늘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돌봐주시던 어르신한테도 오히려 위로를 드리고 그 어르신이 딸한테 특별한 선물도 주셨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목걸이였어요. 딸이 그걸 무척 소중히 여겼죠. 근데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목걸이를 강아지한테 맡기더라고요. 착한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서연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 강아지가 백구인가요? 며칠 전에 목걸이를 물고 온. 어머, 어떻게 아세요? 그게 그 백구가 저한테 목걸이를 줬어요. 옆집 할아버지 댁 강아지더라고요. 이번엔 순자 아주머니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백구가 서연 씨를 선택한 거네요. 선택요? 네. 제 딸이 그랬어요. 백구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착한 사람,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본다고. 서연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요? 부족하긴요. 서연 씨는 이미 충분히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백구가 알아본 거죠. 두 사람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백구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백구야. 내가 왜 저 여자를 선택했는지 알겠어. 서연 씨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신의 이익도 따지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남을 돕는 사람. 백구는 그걸 알아봤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구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지은 씨가 왜 착한 사람한테만 줘라고 했을까? 목걸이. 아버지가 메달을 녹여 만든 목걸이. 그걸 착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백구를 데리고 골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서연 씨가 쓰레기를 버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계산이 없는 순수한 선함. 그리고 백구가 그걸 알아봤다는 것. 그럼 아버지도. 갑자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도 혹시 저런 사람이셨던 걸까? 말없이 남을 돕고 자신의 선행을 숨기고 그저 묵묵히 살아가신 순자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익명의 2천만 원 후원. 그게 아버지셨을까?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는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셨을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방. 오늘은 꼭 들어가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을 걸었습니다. 마치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랬는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구나. 백구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1년간 열지 못했던 그 문.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던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묵은 종이 냄새, 비누 냄새, 그리고 아버지만의 그 특유한 냄새. 방 안은 떠나신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정리된 책상, 개진 이불, 옷장. 저는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따라 들어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1년간 닫혀있던 공간,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시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오늘도 급식소에 10만 원. 익명. 2024년 3월 3일. 장학재단에 20만 원. 익명. 2024년 4월 10일. 고아원에 15만 원. 익명.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모두 기부 내역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낡은 수첩들이 서랍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1995년 5월 20일. 화재로 집 잃은 김씨 가족에게 50만 원. 1998년 11월 3일.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100만 원. 2003년 6월 15일. 독거노인 연탄 구입비 30만 원. 끝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회사 격리로 일하시며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 한 번 하기 어려웠고 옷도 아껴 입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돈에 인색하셨을까? 왜 자식들에게조차 후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인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는 엄격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구가 제 옆에 와서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낡고 해진 옷들이었습니다. 새 옷 한 번 사들이지 못했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옷장 윗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용품, 낡은 모자, 몇 권의 책들. 그때 옷장 제일 안쪽 깊은 곳에서 뭔가 손에 잡혔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낡고 작은 상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액자에 넣지 않은 그냥 인화된 사진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아버지, 손에 감사패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또 다른 감사패를 받으시는 아버지, 익명 기부공로 감사장, 사회복지법인 희망재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이 계속 나왔습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감사패, 장학재단에서 받은 공로상, 무료급식소에서 받은 봉사상, 독거노인 후원 감사장, 27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버지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알았던 그분이 사실은 27번이나 표창과 감사패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진 밑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익명 기부 영수증들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1990년 3월 고아원 후원금 50만 원, 1993년 7월 장학금 100만 원, 1997년 12월 무료급식소 후원금 80만 원, 수백 장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월급쟁이 격리의 월급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그때 서류 사이에 낀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나의 마지막 부탁. 내가 죽으면 이 27개의 감사패를 모두 녹여 하나의 목걸이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순잔의 딸 지은이에게 주어라. 그 아이는 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 목걸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사람에게 그 아이가 전해줄 것이다. 선행은 이어져야 한다.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것이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이 글을 읽는다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희에게 더 많이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박영철.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27개의 감사패, 40년간 받으신 표창들, 그 모든 것을 녹여 만든 목걸이, 그리고 그것을 지은 씨에게 준 이유. 착한 사람에게 전하라.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선행의 대가로 받은 감사패들을 녹여 다음 세대에게 전하신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의미를, 명예가 아니라 정신을. 그리고 지은 씨는 그것을 백구에게 맡겼고 백구는 진짜 착한 사람 서연 씨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구나. 선행의 릴레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선함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 저는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맨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월급 250만 원.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생활비 70만 원. 기부금 180만 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월급의 70%를 기부하셨던 겁니다. 30%로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집세를 내시고 자식들을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늘 검소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후하지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뭘 했지? 저는 자책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나는 남을 위해 뭘 했나? 사업 실패하고 빚만 지고 아버지께 손 벌리고 정년 퇴직하고는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짐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상자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구가 제 발을 핥히며 낑낑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았지? 주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래, 백구야. 이제 알았어. 저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가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7장의 사진, 27번의 감사패, 아버지의 40년.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인 저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인색했던 거야? 라며 더 원망할까? 아니면 모르겠어. 일단 보여줘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서연 씨에게 제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에 담긴 의미를, 아버지의 뜻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내일 찾아가자.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다음 날 아침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아버지 방 정리 도와줄게.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나는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가 다가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감사패? 공로상? 이게 다 아버지 거야? 응, 누나. 어제 아버지 방에서 찾았어. 누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7개나? 그래. 40년간 받으신 거야. 누나는 사진을 하나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익명 기부 공로 감사장. 2천만 원 이상 후원자.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저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부 영수증들을 누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누나. 누나는 영수증들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보더니 점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70%를 기부했다고? 누나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데? 누나. 아니,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았잖아.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옷도 물려입고. 내가 대학 갈 때 아버지한테 등록금 도움 청했다가 차가운 말만 들었어.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근데 남한테는 이렇게 퍼부었다고? 누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봐. 요양보호사 딸한테 치료비 2천만 원? 그때가 언제야? 2021년?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잖아. 근데 거절하셨잖아. 너희 나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누나가 영수증을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남의 자식 치료비는 2천만 원을 내. 이게 말이 돼? 누나,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는 안 화나? 평생 우리를 희생시키고 남도운 아버지한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감동했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엄격하셨을까? 왜 우리에게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누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알아. 아버지가 나쁜 분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건 너무해. 자식보다 남이 먼저라니. 누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 민수야. 나도 빚에 시달리고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자존심 지키며 사는데 아버지는 우리 생각은 안 하신 거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27개 감사패 녹여서 만들었다며 그걸 요양보호사 딸한테 줬다고? 왜? 우리한테 줄 생각은 안 하시고? 누나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누나. 누나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뭐?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남도 왔다고? 누나, 아버지는 틀렸어.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야. 가족을 챙기고 남으면 남 돕는 거지.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남 돕는 건 아니잖아.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선행의 릴레이. 웃기고 있네. 그럼 우리는 그 릴레이에 포함도 안 돼? 아버지는 우리를 밀어내고 남을 선택하신 거잖아. 누나가 일어섰습니다. 난 이해 못하겠어. 아버지가 성인군자였다고 사람들이 칭송할지 모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배신감밖에 안 느껴져. 누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목걸이 옆집 여자한테 주든 말든 내 맘대로 해. 난 아버지 유산 받은 것도 없고 이제 아무 상관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백구가 제 발치로 다가와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말이 맞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40년간 묵묵히 남을 도운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희생당했다면? 자식들이 상처받았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27장의 사진 속 아버지는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에서는 아버지가 웃으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들과 있을 때 더 행복하셨던 걸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술을 꺼냈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낸 게 잘못이었을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목걸이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서연 씨에게 전해야 하나?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목걸이를 선행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족을 외면한 증거로 느껴졌습니다. 이걸 전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고, 전하지 않으면 가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저는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백구가 제 옆에 누워 저를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나도 모르겠어. 내 주인님이 원하신 게 뭔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건지. 백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한테는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는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 씨에게 전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간직해야 할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가족의 상처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68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백구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빗소리만 들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백구가 제 손을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왜 그래, 백구야? 백구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가자는 눈빛이었습니다. 나갈 기분 아니야. 백구가 다시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를 물고 끌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백구 목줄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그쳤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백구가 앞장섰습니다. 또 특정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또 어디로 가려는 거야?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급식소였습니다.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역시나 사랑의 급식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식소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왜 여기 온 거지? 백구가 제 앞에서 급식소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순자 아주머니와 서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등이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박영철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드님이구만. 얼굴이 똑 닮으셨네. 저를 아세요? 선생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30년 전 우리 손주 대학 보낼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을 때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그 돈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손주가 그 돈으로 대학 가서 지금은 선생님이 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버님 덕분입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물론이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급식소에서 우연히 아버님을 뵈었는데 제가 인사드렸더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드리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분이 다가왔습니다. 6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도 박영철 선생님 아들분 맞으시죠? 네. 저는 20년 전 화재로 집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가족 넷이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익명으로 보증금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 후원자가 500만 원을 보냈다고. 그 돈으로 월세방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죠. 급식소 봉사하러 오신 선생님을 봤을 때 은행에서 스쳐 지나가던 그분이셨어요. 확인해 보니 맞더라고요. 남자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께 직접 인사도 못 드렸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 덕 봤어요. 아들 수술비, 저는 빚 갚을 돈을, 저희 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쏟아지는 증언들,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민수 씨 아셨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우셨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전혀. 여기 오시는 분들 절반이 아버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아버님이 익명으로 하셨으니까.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가족을 외면하고 남만 도왔다고. 순자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수 씨, 아버님은 가족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사랑의 폭이 넓으셨던 거예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영철 선생님 아드님 맞으세요? 네. 저는 15년 전에 고아원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죠. 그때 매달 용돈을 보내주시던 익명의 후원자가 계셨어요. 여성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나중에 주신 건데 후원자분이 한번 방문하셨을 때 찍은 거래요. 사진 속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대학까지 갔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됐고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간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말없이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수십 명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사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뭐래요? 제 딸 치료비 2천만 원. 그게 아버님이셨다는 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서 확인했어요. 익명 후원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알려줘도 된다고. 박영철 선생님이셨어요. 아주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을 텐데. 평생 은혜를 갚고 살았을 텐데. 저도 순자 아주머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목걸이의 의미를? 저는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봤습니다. 그 목걸이는 아버님의 40년이에요. 27번의 감사패, 수백 번의 선행, 그 모든 것을 담은 거예요. 서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선행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는 것. 한 사람의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가족을 품으신 겁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 하셨던 겁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 남에게 기대지 않는 독립심,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 저는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백구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아버지가 왜 이 목걸이를 만드셨는지. 저는 목걸이를 서연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어가 주세요. 당신이 언젠가 다음 착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또 전해주세요. 서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킬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도우신 수십 명의 사람들, 그분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은 냉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백구가 제 발치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알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급식소에 남았습니다. 서연 씨,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제 가슴을 채우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느끼신 거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희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하신 겁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더 가치 있는 인생을,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도 누나에게도 물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급식소에서 돌아온 저는 집에서 하룻밤을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였습니다. 민수야, 나야. 누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누나, 어제 문자 받았어. 급식소에서 보낸 거. 저는 어제 급식소를 떠나기 전 순자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누나에게 연락처를 전해달라고, 그리고 급식소에 한번 와보라고 초대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이야. 나도 보고 싶어.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고마워, 누나. 전화를 끊고 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나도 이제 알게 되겠지. 아버지를. 백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잔액은 100만 원.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어디든 좋으니 누군가를 도와라. 아버지.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오후에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잘못 생각했어. 누나,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누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급식소에서 사람들 얘기 들었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 제 자식들은 스스로 잘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전 다른 분들을 더 도울 수 있었어요 라고 누나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믿으셨던 거야.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신 거야. 누나, 아버지는 누나를 사랑하셨어. 알아. 이제 알아.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거지. 당신 방식대로 사랑하신 거야. 누나와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뭔가 해야겠어. 응? 아버지처럼은 못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급식소 봉사라도 해보려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누나.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화낸 거. 나도 미안해. 누나 마음 이해 못 해준 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서연 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목걸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거실에 앉아 저는 서연 씨에게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27개 감사패의 이야기를, 40년간의 선행을, 그리고 목걸이에 담긴 의미를. 서연 씨는 조용히 듣더니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무겁네요. 네. 이 목걸이.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워요.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백구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서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제가 이 의미를 잘 지키다가 언젠가 제가 진짜 착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이걸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소중한 것을 맡겨주셔서.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작해 보려고요. 아버지처럼은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요. 예를 들면요. 급식소 봉사.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100만 원, 그걸 어디 기부하려고요. 익명으로. 서연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가 제 옆을 편안하게 걸었습니다.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다한 듯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나를 이끌어줘서. 백구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을 들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사랑의 급식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익명으로요. 기부자 성함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영철의 아들이라고 적어주세요. 익명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1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조금씩 배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한 번씩 급식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는 제가 더 많다는 것을,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든다는 것을, 누군가의 빈 그릇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아버지가 느끼신 거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급식소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나가 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보다 먼저 와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나, 왔어? 오늘 사람 많아서 바빴어.
누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고 날카로웠던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누나, 좋아 보여. 그래, 나도 그래. 이 일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는 함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주고 싶으셨는지 알겠어? 뭔데? 돈이 아니라 이 마음. 남을 도울 줄 아는 이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키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걸으신 그 길을. 백구가 제 옆에 앉아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주인님께 인사하듯.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시작하신 선행의 고리가 이제 저를 통해, 누나를 통해, 서연 씨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목걸이는 이제 서연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다음 착한 사람을 만나면 또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선함이 다음 선함을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선함을 만들고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꿈꾸신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뒷마당을 지나며 백구가 1년 전 목걸이를 묻었던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풀이 자라 덮여 있었습니다. 잘했어, 백구야. 내 임무는 끝났어. 백구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임무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이야기가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아버지. 아들이 이제 조금씩 배워갑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환했습니다. 68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습니다.